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이번 주말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말을 했는데 정작 마켓캡 4.6%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2.8%, 이더리움 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깨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자 갤런당 7불 11을 찍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7불 11을 찍었다 라고 해서 스냅샷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또 다른 캐토씨는 왜 알트코인을 안 사고 내가 비트코인만 사게 되는지 이유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알트코인과 약간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알트코인을 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웃퍼포먼.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갈 때 알트코인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알트코인을 더 많이 샀는데 알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할 때 알트코인이 하락하는 걸 보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후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하게 될 때마다 자기는 알트코인을 사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맥시, 비트코인 추종자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 하락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것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은 누구 것으로 보아야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미국 중앙은행과 은행 규제 당국이 대출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보는 시각에 대한 관행이 깨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증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SEC는 회계 지침에서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해당 자산을 회사 자체 대차 대조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말했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코인베이스는 고객 자산이 회사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유한 회사에 대한 건강한 신호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고객들 사이에는 약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자산이 이제는 고객의 것이 아니라 보유한 회사,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다른 보관 회사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에서 보관 자산은 대차 대조표에서 항상 벗어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SEC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이번엔 다른 결정을 내렸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미국에서 감독하는 은행과 관련해서 SEC 해석이 우리가 지금 매우 밀접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대출 기간을 평가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래의 법률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벽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지난주 고객 인출을 중단시킨 크립토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 네트워크 사건이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제에 너무 과도하게 도를 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스위프트 금지를 우회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로스텍 그룹은 여러 기술 회사를 포함한 정부 조직으로서 글로벌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지불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서방 국가의 제재로서 지난 2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후로 모스크바는 대외 무역 거래 보호를 위해서 스위프트에 대한 대체 금융 지불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비트코인도 생각해 봤고 XRP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닌 스스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국제 지불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러시아는 달러 대신 자국 통화인 루블을 사용해서 수입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로스텍 그룹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외국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비용도 자국 통화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셀스라는 국제 결제 시스템이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관련 국가의 국가 통화를 지불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의 중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시스템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국제 지불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제 결제 서비스 이외에도 셀스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디지털 통화를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로스텍 그룹은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이 고속 안전 거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현지 국가 통화로 결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러시아에 부과된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상업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과 모스크바와 거래하는 외국 정부기관, 금융기관,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의 발표는 러시아 정부가 국제 지불의 암호화폐 채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바로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모든 암호화폐 도입과 사용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서 국제무역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반대로 올해 초 국가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암호화폐에 대한 러시아 입장에 변화로 간주되면서 국제통화 정책의 주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는 유동적으로 변하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이전의 노력들은 일단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XRP와 알고랜드 가격이 비슷한 수준 32센트 가까이 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XRP와 그리고 스텔라 루만 XLM 그리고 에이다가 이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300원 삼형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XRP와 알고랜드는 300원 이형제가 되었습니다. 알고랜드 전체적 차트로 보면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U자형을 만든 다음에 컵앤핸들로 나가지 못하고 대부분 크립토가 고점을 맞이하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상 최저치로 봐야 된다. 여기에서 살아나지 못한 코인들은 소멸할 것이고 나머지 코인들은 다시 U자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알고랜드와 협업하는 케온 파운데이션 이야기입니다. 케온 파운데이션은 알고랜드와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제휴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디파이 자산 관리 에코시스템을 위한 레이어 1 솔루션으로 알고랜드를 채택했습니다. 케온 파이낸스 생태계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을 할 예정인데 재단의 초기 초점은 투자자가 자산을 완전히 보유를 유지하면서 투자 전략을 탐색하고 구독할 수 있는 시장인 케온 파이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비용의 덱스 중 하나로 설계가 되고 허용하게 되고 분산된 거래소인 케온X 개발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덱스, 아이디오 런치패드, 팜옥션, 케온 NFT 마켓플레이스 등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보다 광범위한 케온 파이낸스 이코시스템을 형성할 2단계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재단은 협약이 구축되면 버뮤다의 디지털 자산 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규제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알고랜드는 트랜잭션 속도를 가속하고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최종적으로 간주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가능한 한 사용 사례를 확장하려고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에 공식 출시된 알고랜드는 암호화폐가 전통적으로 설계된 방식을 벗어나 결정하고자 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알고랜드 지갑에서 일정량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블럭이 형성될 때마다 알고랜드를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산과 기존 자산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립자 MIT 컴퓨터 과학자 교수인 실비오
미칼리가 만든 것으로 알고랜드는 출시 당시에 이미 뛰어난 경력을 가진 저명한 학자가 시작했던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싱가포르 기반 기업인 알고랜드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고 노력했습니다. 알고랜드는 여러 가지 중에 살아남을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만약에 99%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알고랜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스트레러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 정부가 규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대규모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참여할 것이고 암호화폐 규제가 전통적인 금융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성숙하고 있는 미성숙 자산군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규제라도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OCC가 있습니다. 이 모두 누군가 지침을 줄 것이고 이것은 비트코인에 좋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정부로부터 어떤 신호, 시그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상품, 증권, 통화의 차이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한다면은 기관 투자자, 주류 투자자,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훨씬 쉬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인을 증권이라고 말하면 증권이 될 것이고 상품이라고 말하면 상품이 될 것이고 통화라 말할 것이면 통화가 될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정부가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사용하는 그렇게 참여하기 쉬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세일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위험 노출 수준과 기간, 동기에 따라 다른데 비트코인을 참여한 시간이 지난 2년 동안의 3번의 붐과 버스트, 붕괴 사이클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것은 고위험, 고베타, 고변동성 자산이 되지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10년의 긴 시간적 관점을 가지면 장기 투자자라면 위험도가 낮은 가치 저장 자산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투자했는지가 고위험인지 저위험인지를 나타내는 기본 시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은 시간 범위와 자산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